자, 오늘은 신안산 비즈스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수도권 내에 대규모 산업단지 내에 입지를 하고 있는데, 자, 평당 430만원에 이 분양이 가능한, 자, 이러한 분양가 대비 실제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먼저 첫 번째는 프로젝트 규모를 살펴봐야겠죠. 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770-3번지 일대입니다. 대지 용도 지역은 일반 공업지역, 지하 1층에서부터 지상 12층까지 규모를 가지고 있고요. 자, 연면적이 21,700평. 자, 연면적에 있어서는 이 21,000평 정도가 과연 적정한 연면적인가를 살펴봐야 되는데, 단기적으로는 연면적이 적은 쪽이 임대 수요를 채우는 데 있어서는 유리하지만, 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연면적이 넓으면 그만큼 입주자를 위한 이 어메니티 시설에 대한 파이가 더 커지기 때문에 정주성 측면에서는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대신에 이 드라이브인의 경우는 평면상의 중심에 차량 동선과 주차장, 즉 외기에 노출된 공간이 크게 자리를 잡기 때문에 공용 어메니티 시설을 넣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 면적이 크기보다는 적정 수준에서 맞춰지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 그렇게 봤을 때의 2만 평 정도의 면적은 적당한 규모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주차 대수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 법정 대비 185.5%를 확보를 했는데, 자, 200%에 근접하면 통상 다량의 여유 대수가 확보가 되는 대형 지식산업센터 그룹에 포함된다라고 봐도 되기 때문에 이 물류를 소화하는 드라이브인 지식산업센터 성격상 합리적인 계획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호실수와 면적 구성을 살펴보시면 우선 근린생활시설 면적이 10%대 수준으로 구성이 되는 이 적정 수준의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 구성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공장은 제조형 드라이브인이죠. 151, 벤처형, 그러니까 업무형이 48, 그리고 용도상 업무시설, 여기는 이 공장이 아니죠. 일반 사무실이라고 보시면 되고, 공장과 다르게 입주업체 제한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48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장이 총 199호실, 업무시설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247호실 수준입니다. 자, 그리고 기숙사가 318실,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지식산업센터에 있어서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분양 가격입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전체적으로 400에서 500만원대의 평당 분양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하층을 보시면 이 지식산업센터가 평당 480만원대, 그리고 1층 지원시설, 근린생활시설이 평당 1610만원대, 2층에서부터 7층까지가 드라이브인 지식산업센터가 되는데, 뭐 잘 아시겠지만 저층부로 갈수록 이 드라이브인 지식산업센터 호실의 평당가가 더 비싸고요. 상층부로 올라갈수록 분양가는 저렴해집니다. 2, 3층이 560만원, 4, 5층이 550만원, 6, 7층이 520만원. 이 가운데에서 7층은 현재 분양이 되지 않습니다. 자,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전층을 다 취득해서 사용을 하게 됐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분양받을 수 있는 호실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8층의 벤처형 지식산업센터, 업무형 지식산업센터가 되는데, 여기가 평당 430만원입니다. 9층이 업무시설 590만원, 그리고 기숙사가 870만원 정도의 평균 평당 분양가 수준을 보이고 있고요. 이 수도권 가운데서 서울에 인접해 있는 지식산업센터들 가운데에 천정부지 평당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었던 추세를 보여왔었는데, 이렇게 저렴한 분양가를 가지게 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일반 PF 사업이 아닌 정부 자금을 약 250억 정도 투자를 받아서 진행을 하는 HUG 융자 프로젝트, 그러니까 자기 자본금이 전체 사업비의 20% 이상을 가지고 하는 이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채택을 했고, 그러니까 그만큼 사업 수익 측면에서 분양가를 유리하게 책정을 할 수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2021년도에 시공사 선정을 할 때에 코로나 이후에 전체적으로 공사비가 폭등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반에 사업 기획을 하던 2018년도에 이 평당 분양가 수준에 맞춰서 공급이 되는 그런 가격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본 건물의 입지적인 측면에서부터 하나씩 뜯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보이시는 도시 구조는 안산 도시기본계획 2020에서 제시하고 있는 안산시의 도시 기본 구조입니다. 1도심 5지역 중심의 단핵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사업 필지는 초지 지역 중심에 인접한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도시 거점지에 포함된, 다시 말해서 산업단지의 입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 밀도가 비교적 높은 지역 거점 영향권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도시 구조를 더 확대해서 보시면 초지 지역 중심은 현재 초지동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향후 사실상 사중 역세권이 되는 이 초지역이 잠재력상 지역 중심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 무게중심이 점차 현재 초지동 상업지역에서 북서쪽으로 이동되는 그런 분위기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초지 지역 중심의 도시 영향 반경을 측정하기 위해서 현재 중심과
중심과 그리고 잠재 중심 모두를 포함하는 또 다른 하나의 원을 그려볼 수 있는데, 이 원이 초지 지역 중심의 실제적인 도시 영향 반경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앞서 안산 스마트 허브시티, 그러니까 반월 산업단지 차원에서 보면 이 원래 산업단지는 도시형 첨단 산업단지가 아니면 매연이나 소음 등 유해물질 발생으로 인해서 이 도시 거점지에서 멀게 입지하는 게 정상입니다. 자, 안산 스마트시티도 일반 공업단지이기 때문에 지역 중심지에 포함될 수가 없죠. 자, 하지만 당필지는 산단의 외곽 끝경계에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산업단지의 수요는 그대로 받으면서 대지의 가치는 도시 거점지인 지역 중심의 영향권에도 포함되는 그런 유리한 입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사이트는 안산 스마트 허브시티, 그러니까 반월 국가산업단지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바로 인근에 붙어 있는 시흥 스마트 허브시티, 그리고 시와 MTB의 실제적인 수요를 받는 이제 그런 입지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말씀드린 산업단지 입지 수요와 관련해서 주로 활용되는 지표가 고용 종사자 분포 수인데, 자, 대기업이든 소기업이든 사업장당 근무 인원수를 통해서 사업 규모가 반영이 된 입지업체 수요도를 파악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계수법이죠. 당 사업부지 반경 5km를 기준으로 종사자 수의 합계는 약 25.4만 명으로 평택 고덕지구의 6.9배, 아산 탕정지구의 3.3배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최근 이 두 지역에 많은 직산업센터가 공급이 된 것과 비교를 하면 안산의 경우는 이 수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수요 우위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물론 평택 고덕과 이 아산 탕정의 대기업 공단이 추가로 들어오겠지만 이 조성 시기 등을 감안하면 최소 5년 이상의 추가적인 안정화 조정 기간이 필요하겠지만, 이 안산의 경우는 이미 수요가 탄탄하게 구축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식산업센터의 자산 가치를 결정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이 교통 여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평가 요소에서는 노선별 역의 중첩도, 수송 빈도와 수송량, 그리고 노선 선호도 등을 감안해서 종합적인 도시철도 접근성 가치를 따집니다. 본 사업지에서 도보로 이용 가능한 역사는 두 곳인데, 이용 가능한 노선의 종류는 현황상 3개, 자, 예전까지 포함해서 총 4개입니다. 남측 500m 거리의 시우역에 김포공항과 일산까지 연결이 되는 서해선이 있고요. 자, 2025년도 개통 예정인 신안산선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북측 1.1km 거리에 안산역이 있고 4호선과 수인분당선이 정차를 하죠. 자, 그리고 도보 2km 거리상에 초지역이 있는데, 자, 여기에는 인천발 KTX가 정차 예정이기 때문에 사실상 수인분당선, 4호선, 서해선, 신안산선, KTX까지 포함된 총 5중 역세권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자, 특별히 도시철도 여건과 관련해서는 이 서울권에 있는 도시철도 접근성 부분과 대등한 조건으로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영등포 지역의 이 평균적인 지식산업센터의 지하철 도보 접근성은 신안산 비즈스타와 유사하게 이 4중 역세권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물론 수도권 전철보다 이 수송량, 연결 지점 등에서 유리한 노선이라는 점, 그리고 급행, 순환선 등과 같은 특수 여건까지 반영을 했을 때 동일한 가치를 가진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조정을 해서 반영된 그런 점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등포처럼 단위 면적당 지하철역 개수가 높은 지역과 비교해도 크게 뒤지지는 않는다라는 점이 이 핵심이고요. 사실상 더 주목할 부분은 이 가성비입니다. 평당 분양가를 항목 성능값으로 나누게 되면 가치단가가 나오는데, 이 가치단가는 동일한 교통상의 가치를 획득하기 위해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즉, 가치단가가 낮을수록 적은 비용으로 동일한 가치 획득을 할 수 있는 거죠. 신안산 비즈스타가 26.9, 자, 영등포에 지난 2023년에서 2024년 사이에 분양했던 지식산업센터의 평균값이 110.7이기 때문에 이 신안산 비즈스타가 영등포에 비해서 가성비 측면에서 약 4배 이상 유리하다라는 측정 결과가 나옵니다. 자, 다음은 고속도로 접근성입니다. 자, 본 사업지는 이 드라이브인 지식산업센터가 차지하는 구성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물류 소화를 위한 고속도로 및 이 간선도로까지의 접근성을 상당히 유심히 봐야 됩니다. 당 사업지에서 가장 가까운 고속도로는 평택 시흥고속도로, 가장 근접한 남한산 톨게이트까지 도로상 거리가 3.8km 수준이기 때문에 시간대에 따라서는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5에서 10분 이내에 진입이 가능한 거리 가운데 있습니다. 또 2029년에 제2 수도권 순환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게 되면 성곡 JC를 통해서 남북측뿐 아니라 동서측으로도 접근성이 대폭 확대되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계획 여건상의 가치인데요. 자, 특별히 건물의 계획상의 가치를 한번 살펴볼 텐데, 이 보통은 입지를 많이 보시고 계획은 잘 안 보시거나 혹은 봐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이 입지 여건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미 대지를 매입한 상황에서는 주변에 뭐 새로운 지하철을 뚫는다라든지 고속도로를 내가 놓는다라든지 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은 극복할 수 없는 조건이다. 하지만 이 계획 여건은 어떻게 설계를 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개선이 가능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입지 여건만큼 계획 여건도 자산 가치에 장기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값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고려할 부분입니다. 자, 먼저 가장 중요한 부분인 동선 관련 계획이죠. 그 중에서도 1층은 내부 이용자 그리고 외부 보행자, 차량 동선 이 세 개의 동선이 모두 겹치는 공간이기 때문에 동선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차량 동선을 보시면 남측의 이면도로를 통해서 진출입을 하게 되어 있고 하역과 이 근린생활주차 존이 분리가 되어 있죠. 두 존을 묶어두는 직산업센터들이 종종 있는데 자, 그렇게 되면 근린생활시설의 이용자가 상당히 불편을 겪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직산업센터 이용을 위한 차량의 수직 이동을 위해서 내부에서는 상하행선 분리 램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자, 보통 이 부분도 상하행 교행 단일 직선 램프를 구성하거나 교행 회전 램프를 구성하는 곳도 종종 있는데 처음에 입주를 했을 때 이 드라이브인 호실 자체가 실이 다 차지 않았을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드러나진 않는데 장기적으로 이 만실이 된 후에 상당히 많은 물동량을 소화를 하게 됐을 때 상하행이 분리 운영되지 않는 경우에는 운전자의 피로도를 높이고 사고 발생률이 높아지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만실 후에 이러한 물동량 증가를 고려했을 때에 이 상하행은 분리 운영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다음은 보행동선 관련 부분인데요. 지식산업센터에 있어서의 고질적인 문제. 자, 1층의 근린생활시설의 활성화가 어렵다라는 점이죠. 자, 보통 신도시 자족부지에 들어가는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뭐 2년, 3년, 뭐 심지어는 4년에서 5년이 지나도 근린생활시설 입주가 50%가 안 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상층부에 근무하게 되는 그런 지식산업센터 근무자들에 있어서 식사를 하는 공간이라든지 기타 뭐 생활에 필요한 뭐 여러 가지 지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시설 자체가 부족하게 되면 상층부의 지식산업센터의 뭐 임대라든지 수요에도 영향을 주는 이제 그런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 사업지가 선택한 해법은 자, 전체적으로 열린 가로를 조성을 하는 겁니다. 상층부의 근로자, 이미 잡은 물고기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근로자들을 기본 수요로 하고 거기에다가 이 전체적인 공단 직원들 외부에 있는 수요까지도 함께 끌어들인다라는 그런 계획으로 1층 전체 부분을 닫혀있는 건물이 아니라 이 보행자들을 끌어들이는 아케이드형 상가 형태로 전후면 모두 외부 보행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이 상가 활성화 측면에서 상당히 유리한 계획이 되고 상가가 활성화되게 되면 자, 상층부에 있는 지식산업센터의 임대 수요도 같이 동반 상승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여지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저층부 드라이브인 호실의 기준층입니다. 자, 수직 동선과 수평 동선을 잘 분리를 해서 효율적인 차량 동선을 구축을 했죠. 자, 상하행 분리 및 직선 램프 채택을 했기 때문에 자, 7계층의 상하 수직 동선에 대한 피로도를 줄이려고 노력한 부분이 보이고 이 상하 램프 존과 주차 존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주차 유도성을 또 향상을 했고 물류 이동 시에 층별 정차가 아닌 1층으로 한 번에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층별 간섭이 적고 방문자 입장에서는 주차 가능 영역을 확인하고 다음 층으로 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평면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호실별 상하차 공간과 방문객 주차 영역도 잘 구분이 되어 있죠. 자, 건물의 향을 고려해서 전체적으로 남향 위주로 배치를 했고요. 자, 북측 부분으로는 향을 열어주는 D자형으로 또 채광보다는 기능적인 차량 동선을 소화하는 영역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용 가능한 코어가 4개죠. 자, 양측 윙과 남측 장변의 실들 모두가 커버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이 수직 동선 수송량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 측면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그런 평면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8층 부분을 보시면 벤처형 지식산업센터 가운데 복도를 두고 양측으로 진입을 하게 되는 일반적인 형태의 중복도 타입입니다. 도면상으로 최대 채광폭이 8.4m 수준으로 충분한 자연 채광을 제공하는 그런 실 깊이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이런 D자형 반중정형 건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내측 호실 간의 이격거리입니다. 기업 간 보안과 이 프라이버시와 관련해서 가급적 넓은 것이 좋은데 거리를 측정을 해보면 약 70m 이상 이격이 되어 있어서 내측에 위치한 호실도 충분한 채광과 열린 뷰를 가지기 때문에 향을 제외하고 뷰 측면에서는 다른 외측부의 면에 있는 호실과 큰 편차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호실 간 가치 편차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자,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강점에 대해서 요약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입지상 여건인데요. 자, 도시 내 밀도가 높은 도시 거점에 근접되어 있는 거의 뭐 포함되었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인데요. 산업단지에 속하지만 이 산단 외곽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산단의 수요는 100% 다 받지만 또 환경적으로는 이 도시지역 환경에 가까운 그런 유리한 대지 위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입지적 강점을 가지고 있다. 자, 두 번째, 자, 가격 측면에 있어서 이 지식산업센터
비즈스타 가치 결정 요소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이 광역철도 부분에서 서울권의 평균적인 여건에 준하는 그런 성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분양가가 굉장히 합리적인 수준이다. 자, 영등포에서 최근에 분양하고 있는 분양가의 6분의 1 수준의 조건을 가지고 있죠. 자, 물론 일반 공업지역의 지가도 지가지만 사업 안정성 측면에서 일반 PF 사업이 아닌 정부 자금 250억을 투자받아서 진행을 하는 이 HUG 융자 프로젝트죠. 그래서 자본금 전체가 사업비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채택을 했고, 그만큼 사업 수익 측면에서 분양가를 유리하게 책정을 할 수가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 수요 측면에서 보면 실수요형 지식산업센터다. 다르게 얘기하면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지식산업센터들은 수요가 없는 자족부지에 대량으로 공급이 되는 그런 지식산업센터들 때문에 공실률 측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는 그런 건물들이 되는데, 당필지는 산업단지 수요를 기반 수요로 하는 그런 지식산업센터다. 특히 해당 건물이 위치하는 이 안산 스마트 허브 시티, 그러니까 반월 산업단지는 대부분 10인 이하의 기업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본 지식산업센터는 이러한 입지상의 특수성을 주요 수요로 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요를 베이스로 하고 있다. 자, 네 번째, 계획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상당히 안정화된 계획이다. 시행사 구성원의 상당수가 건축이나 전기 엔지니어로 구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계획에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인 흔적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계획상의 요소에 대해서는 좋은 계획이 건물의 자산가치 보존율을 높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렇게 요약을 해드린 네 가지의 주요 검토 사항에 따라서 본 사업지는 상대적 가치가 상당히 높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이 되는 양호한 지식산업센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